2013년 10월 17일 목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입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아름다운 약속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엄연한 계약입니다. 거짓말은 아주 중요한 계약 파기, 즉 이혼의 사유가 되죠. 거짓말은 개인 간에도 이렇게 심각한 일인데 국민들과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상습적으로 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제반 내놓았을 때 그동안 경제민주화 운동하던 세력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정책들을 비교해 봤을 때 싱크로율이 거의 97%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정말 희망의 부풀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오자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경제민주화 무조건 하겠다, 이것저것 다 거론하면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싱크로율이 한 1%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그냥 생짜로 거짓말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1%지만 조금 있으면 더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공약 파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상습적인 공약 파기 행태에 대해 시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요.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등 19개 시민단체들이 결국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보육, 연금, KTX 민영화, 쌍용차, 비정규직, 교육, 장애복지 등 9개 주요 분야의 공약 파기를 철회하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국정을 운영하는 걸 보면은요,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얘기들은 일체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이 오히려 훨씬 더 국민들의 분노를 지금 사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책임을 가지고 자기의 잘잘못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할 것이 있다면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고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참석자들은 향후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촛불 집회에 공약 파기에 항의하는 시민사회가 함께 연대할 계획임을 밝혔는데요. 이 밖에도 공약 준수를 촉구하는 릴레이 행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을 포함해서 전체의 시민사회 진영 그리고 공약 파기와 특히 관련성 있는 단체들이 수시로 연대체를 구성해서 하반기에 힘있는 투쟁들을 함께 집중해서 일시적으로 전개를 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 민주노총이 계획하고 있는 11월 9일과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 각종 재단체가 함께 연대하고 특히 10월 26일 날 촛불 집회에는 민주노총만 한 10,000명 이상이 참여할 계획이고요. 오늘 함께 기자회견을 했던 각종 단체 또 대통령의 공약 파기와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이 함께 집중적으로 시국대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이를 감시하기 위한 저희 고발뉴스의 현장 취재 활동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제보다 12분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5,535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죠. 핵심적 수단이 바로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는 현실에서 너무나 중요한 잔치였는데요. 저희 고발뉴스 취재팀이 현장에 가보니까 이렇다 할 언론단체가 단 한 군데도 오지 않았더라고요. 억압받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듬어 주려는 언론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젯밤 열린 페스티벌에 저희와 함께 직접 참여해 보시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시민사회가 함께한 표현의 자유 페스티벌 현장인데요. 주최 측은 내년에는 이 페스티벌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운을 뗍니다. 표현의 자유 기금, 표현의 자유 옹호와 증진을 위한 그 기금이라는 것이 작년에 생겼습니다. 작년에 생겼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올해 처음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서 내년에 안 했으면 좋겠는 그런 행사죠.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 인간의 본성으로부터도 연유되는 그런 기본권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좀 더 많은 대화라든지 또는 이런 행사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그런 정부나 이런 어떤 행위가 있을 때는 그냥 단순히 그냥 웃어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해서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런 시민의식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대 조국 교수가 오랜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민변 장주영 회장과 30년 지기라서 끌려 나왔다고 익사를 떨며 페스티벌 개막을 축하해줬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민주공화국이 하는 핵심 원리는 표현의 자유였습니다. 뭐 뻔한 얘기 같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민주공화국의 하나의 핵심 원리는 뭐냐면 선거죠. 선거를 하려면 이게 주권자를 자유롭게 뽑아서 그 주권자를 우리가 자유롭게 뽑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배에 우리가 동의하는 겁니다. 주권자를 제대로 뽑으려면 뽑는 과정에서 후보가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려면 주권자인 시민은 그 각종 후보들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표현의 자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막 첫날인 어제 첫 번째 공식 순서는 토크쇼 이구동성. 표창원 교수와 주진우, 이용마 기자,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백승은 감독 등 반가운 얼굴들이 나와 각각 자신의 분야와 관련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입담을 과시했습니다. 좌장인 표창원 교수는 지난 대선 직전 선거 부정을 목격하고 경찰대 교수직을 던지기까지의 고민을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그 많은 논란과 고민 끝에 제게 다가왔던 건 한 가지였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 이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을 좀 억누르고 내가 누리고 있는 나의 지위와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인 존중을 계속 누릴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비록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밤에 잠도 잘 수가 없었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고, 그만의 고민의 끝은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유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표 교수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얻기 위해 삶의 상당 부분을 포기한 승리자였는데요. 하지만 사표 제출 이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온 사람은 권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주고 자유를 함께 지켜나가야 할 시민들이었다고 합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전혀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강한 권력, 힘센 자, 비판의 대상자, 그들이 아니라 동료 시민들로부터 오더라는 것이죠. 이름도 알 수 없고 존재도 알기 어려운 많은 동료 시민들이 인터넷상에서 너희 받아라, 네 얘기 듣기 싫다, 너는 편향되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너는 국가를 팔아먹은 자다, 조직을 배신한 자다. 뭐 이러한 것들은 눈에 보이는 강한 권력으로부터 오는 압력보다 훨씬 더 무섭고 아프고, 민주주의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인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절실함을 느꼈다고 표 교수는 털어놨는데요. 참가자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성상납, 재산 축적 등 발언과 관련해 이날 박지만 씨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주진우 기자는 그럼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 또 다른 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진우 기자님, 저는 이런 얘기하는지 몰랐어요. 교수님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저는 갈래요. 일어서서 얘기하시는 게 표창원 교수님만의 특권이었고요. 얘는 좀 편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편하게 저는 뉴스 보셨다시피 진짜 중요한 재판은 다음 주에 있는데 거기 주신 변호사가 박종민 변호사세요. 그래서 데리러 왔어요.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박근혜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 있죠.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의 백승우 감독도 할 말이 참 많았습니다. 백 감독이 피해 내역을 증언하기 시작하자 원체 표현의 자유에 관심이 많은 패널들이 너도 나도 조언들을 쏟아냅니다. 극장에 올라가요. 극장에 올라가는데 첫날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저희가 메가박스 포함해서 한 30개 관 정도에서 전국 올라가는데 비교를 위해서 그날 똑같은 날 개봉했던 왕가희 감독의 일대 동사가
120개가 우리 한 4배 정도 되는 상영관을 잡고 올라갔는데 그래도 그거 우리가 이길 정도로 꽤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제가 무대 인사를 위해서 이제 극장에 갔는데 우리 스태프이 오더니 반응이 좋다고 상영 횟수를 늘린다고 하더라. 그래 좋은데요. 뭐 그러고 집에 왔는데 그날 밤 9시에 그러니까 상영 개방하자마자 만 이틀 만이죠. 만 이틀 만에 전국에 있는 모든 메가박스를 위해서 다 내린다더라. 우리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회의하면서 이유가 뭐래? 민간, 그러니까 일반 관객에게 안전이 위협돼서 그래서 내린다더라. 우리는 즉각 생각한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반 관객에게 안전을 위협하면 테러리스트잖아요.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면 될 일인데 검찰이 고소고발을 한다는 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일단은 메가박스 측의 태도가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죠. 처음에는 이제 보수 단체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보수 단체에서 협박을 해왔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보수 단체들이 메가박스 고소를 발행했어요. 누구냐 밝혀라. 우리는 안 그랬는데. 우리가 많이 달랐죠. 예, 메가박스 측에서 그게 아니고 전화만 들어왔고 녹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단체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소송을 하면 결국은 그러니까 소송 주체 자체가 지금 백 감독님이나 제작진 측하고 메가박스 사이에서 계약 관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메가박스 측이 만약에 손을 끼친 계약 위반이 없다면 소송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사실 계약서를 안 써요. 일반적으로 구두계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피해자 사실 메가박스가 피해자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이 준비해서 상영하려던 작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자기가 피해자인데 피해자 스스로가 자기 권리를 구제받고자 하는 걸 하지 않는 거거든요. 메가박스에 이게 불매운동이라든지 이런 시민운동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뭐 변호사님 너무 잘하시죠. 업무방해죄에 해당됐어요. 아니 지네들은 방해를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업무방해를. 은인자중하던 MBC 해직 기자 이용마 기자가 한마디 거듭니다. 어둠 속에서 작동하는 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비밀스러운 손의 존재를 고발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김비서 스타일로 뭐 김실장 스타일 이런 거 뭐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조용히 움직입니다. 이분 그리고 최동호 전 총장도 그렇죠, 진영 장관도 그렇죠, 이 건도 그렇죠. 지금 뭐 방송사나 이런 쪽도 전부 다 조용합니다. 내부로가 드러나는 게 별로 표가 없거든요.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비서는 예전에 그랬잖아요. 비서는 뭐 말이 없다, 입이 없다. 네? 아주 그냥 조용히 그 뒤에서 그 소리 안 나게 정리하는데 뭐 그런 역시 전환한 프로젝트도 그 일환이 아닌가. 사실 저기 촛불 집회 때 저쪽에 불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요, 다 거의 모든 문장이 허위 사실이죠. 그죠? 네, 저기 있는 사람들은 다 빨갱이인데 왜 안 잡아가냐 다 그런 식인데 그쪽은 뭐 조광재, 김진 뭐 그런 사람들은 TV 나와서 아무 얘기나 해도 되고 우리는 골목가서 한마디만 실수하면 잡아다가 500만 원 내더라고. 할 수가 없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꾸 저렇게 보니까 마치 꼬우면 정권 잡아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안 되냐.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참석자들은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억압되고 있는지, 그 사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퇴보하고 있는지 함께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용마 기자는 해직 기자로서 박근혜 정부의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포괄적 언론 정책이 나아지지 않을 것임을 깊이 우려했습니다. 박근혜 정부하의 언론 정책이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과거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언론 장악을 승계하는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작년 대선 당시에는 뭔가 좀 공영방송이라든지 공영 언론사에 대해서 뭐 개선을 해볼 것 같은 그런 어떤 말만 조금 하고 지금 정작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 정부가 그런 방송사에 개입을 하면 뭐 언론의 독립성을 해친다.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장악된 언론사를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자기가 그 수혜를 그대로 누리겠다. 민주주의가 압살되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저항임을 패널들은 강조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페스티벌 주최 측은 오는 19일까지 각종 토론과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역사 전쟁이 한창입니다. 교학사 교과서가 총대를 메고 있지만 교과서 밖에도 친일과 매국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는 수탈과 억압의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말 당연하지만 너무 먼 이야기 같아서 실감이 잘 안 되시죠? 그럼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40여 년 전 민주주의가 정지된 날입니다. 네, 바로 유신 독재가 시작된 날인데요. 서혜성 교수가 특히 오늘을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산문직설입니다. 그날 저녁 7시 한국 민주주의의 심장은 정지되었습니다. 시인 양성호는 이를 교hul공화국이라고 서슴없이 말했고 시집은 빼앗겼습니다. 사람들은 숨은 곳에서 김지아의 타는 목마름을 외고 노래했습니다. 그 한 대목 민주주의의 만세는 광야처럼 늘 가슴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노래는 자기 안에서만이라도 크게 들리기를 바라는 눈물 젖은 대중의 기도였습니다. 노래는 노래 자신을 스스로 사랑한다는 걸 한국인이 그때처럼 절박하게 깨달은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날로 노래가 위대한 시대가 닥쳐왔습니다. 서정시는 사랑으로 뜨거워야 했지만 이 땅의 시들은 어디서나 못다 부른 노래가 되어 골목 사이를 배회해야 했습니다. 그가 가고 싶은 것은 광장이었지만 하물며 바람벽 한쪽에도 분필로 민주주의 4글자를 쓸 자리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동원사회의 구호가 가득했습니다. 백목으로 허공에 쓰는 투명한 붓질. 아무리 휘갈겨도 그건 흰 먹일 뿐 새겨지질 않았습니다. 공화국이 아닌 허공은 글씨 몇 자조차 받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쓰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양성호는 틀렸습니다. 그건 겨울 공화국이 아니었습니다. 공화국이 아니라는 걸 목놓아 외치는 이 말마저 차라리 공화국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군인들이 광장에 나타나고 모든 골목은 수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심이 잉크처럼 퍼지고 노래도 한 잔 맥주도 기타 소리도 빗방울도 차례짜세를 한 채 수직으로 떨어져 내려야 했습니다. 10월은 그렇게 착금을 한 채 일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 산천은 깊은 가을인데도 녹색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녹색 가을은 열을 지어 뛰어왔습니다. 바로 비상계엄령입니다. 10월에는 개천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10월에는 한글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10월에는 10월 17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민주주의가 사살된 날입니다. 바로 오늘이 1972년 비상계엄령이 내리고 유신이 시작된 날입니다. 대통령은 특별선언을 발표해 자기에 맞게 만들고 또 뜯어고친 기존 헌법 효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해산시켰습니다. 헌법 정지와 국회 해산은 결코 문자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근대 이래 형성된 모든 사회적 생명에 대한 파괴를 선언하는 일이었습니다. 뒤이은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유신헌법은 91.9% 투표율에 91.5% 찬성률로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당했습니다. 90% 지지라는 건 얼마든지 거짓일 수가 있습니다. 투표 동원과 찬성 동원이라는 강압에 이끌려 나간 자기 의지가 박멸된 주권자는 투표함 내부마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투표율은 폭압 권력에 대한 굴복을 뜻하는 절차로 당시 대중이 느낀 공포의 비율을 나타내는 숫자였을 뿐입니다. 세계 역사상 다수결이라는 숫자라가 이처럼 모멸적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해 12월 23일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적 국민회의 대의원 2359명 중 2357명이 단독 후보에게 투표했습니다. 오직 단 2표만이 반대도 아닌 무효였습니다. 2표 빠진 100%. 이는 투표장에서 잘못 기표하는 등 일어날 수 있는 확률보다 분명히 낮은 것이었습니다. 그 2표를 차라리 양심에 따른 행위라고 믿고 싶었던 게 한기군들의 심정이었습니다.
1인 민주주의, 한국적 민주주의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야 시올은 그 투표 사이로 제 얼굴을 가리면서 왔습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역사를 잇는 대종은 결국 스스로를 배신하는 법입니다.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1910년 8월 29일이 국치일이라면 1972년 10월 17일은 민치일입니다. 일제와 독재를 포함해 역사는 기억하는 것으로 용서하지 않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치욕을 용서하지 않는 자만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10월 17일은 또 반복되고 작은 10월 17일이 날마다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3분 직설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길거리 뉴스를 마치고 이렇게 스튜디오로 들어온 지 일주일이 돼갑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것저것 채워 넣느라고 스태프들이 하나둘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휴식이 간절합니다. 그럼에도 매 주말마다 열리는 촛불 집회 취재, 저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서울 광장에 천막 취재본부를 차립니다. 촛불들에게 묻는 인터뷰는 계속될 거고요. 단 한 개의 촛불이 남을 때까지 시청자와의 약속 지켜 나가겠습니다.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 2013년 10월 17일 목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A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기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을 수도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닷컴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초년경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근데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징후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